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이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 기온을 기록하는 등 폭염의 맹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의 심한 폭염과 열대야는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의 최대 교류의 장인 2025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가 오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광복 80주년,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융복합 과학기술을 주제로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 룬드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청소년 물리 토너먼트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에서 175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5명으로 구성돼 11개국과 물리 토론 대회를 펼쳤습니다. 국내 생물의학 논문 5편 중 1편은 챗GPT 등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과 호주 등 영어권 국가가 5% 정도인 것에 비해 높은 비율로 사용돼 이에 대한 규칙이나 윤리 규범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이 118년 만에 가장 더운 7월 상순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객 등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행하는 사람들. 하지만 폭염특보 속 무리한 산행은 사고를 부를 우려가 큽니다. 전북 진안군 구봉산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일요일 오후에 등산 중 쓰러져 숨졌습니다. A씨의 아내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등산로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는데 당시 체온이 40.5도에 달했습니다. 올여름 들어 전북 지역의 첫 온열 질환자 사망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영덕군 팔각산에서도 40대 등산객이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함께 있던 산악회 회원의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이었습니다. 낮 기온은 각각 32도와 35.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 등산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폭염특보 같이 이렇게 고온 날씨에 산행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열에 계속 노출되고 이러면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돼서 탈수나 실신, 의식 소실,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고요. 한여름에 기온이 가장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 속 산행은 자제해야 합니다. 산행을 할 때는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이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시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짧은 코스를 선택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하산해야 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전력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2차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신양재 변전소를 찾아 현장 설비 관리 실태 등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인 최대 70만 1,300원을 지난 1일부터 일괄 지급했습니다. 또 예년보다 더위가 빨라지면서 취약계층 18,000가구와 500개 사회복지시설에 에어컨 설치 지원을 예정보다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스의 수은주가 41도까지 치솟고 스페인에선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유럽의 찜통 더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폭우로 항공편 결항 사태가 발생하고 사람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기온이 4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휴가를 내고 고대 유적을 보러 온 관광객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에 나름의 전략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Water for sure, hat, sunglasses, and taking breaks, walking slowly. 그리스 정부는 기온이 40도를 넘어서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노동과 음식 배달 등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폭염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로 그리스 곳곳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스페인도 산불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역의 폴스 산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미 150헥타르 이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은 폭우에 일부 시설이 침수되고 강풍에 날아온 잔해물이 활주로를 뒤덮어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Egy nagyon heves zivatar érte el a fővárost, és itt csapott le éppen a repülőtér közvetlen környezetében, tehát ebből kifolyólag a Liszt Ferenc nemzetközi repülőteret is érintette ez a nagyon heves zivatar tevékenység. Jég is esett, közel 120 km/órás széllökések voltak.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탈리아 남부와는 대조적으로 북부에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곳곳의 건물들이 비 피해를 받고 밀라노 부근의 한 마을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60대 여성이 깔려 숨지기도 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2025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가 오는 10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한인과학기술인 대회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들의 최대 교류의 장으로 매년 열립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새로운 미래를 여는 융복합 과학기술을 주제로 과거를 기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인의 축제이자 비전 공유의 장이 마련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시상과 기조 특별 강연, 독립운동가 후손 과학기술인과의 만남, 사이언스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스웨덴 룬드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청소년 물리 토너먼트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국제청소년 물리 토너먼트는 국가별 팀 단위로 진행되는 물리 토론 대회로 5라운드의 예선과 1라운드의 결승전으로 진행되고 각 라운드에서는 3, 4개 팀이 돌아가며 발표와 반론, 평론을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175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한국 대표팀은 민족사관고 최성열 학생과 한국과학영재학교 송범서, 윤장원, 이온유, 홍준수 학생 등 5명으로 구성돼 11개국과 경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물리 토너먼트를 시작으로 화학과 수학 등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차례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2025년 여름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운영합니다. 과학교실은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총 512명을 대상으로 17개 체험형 과학 주제를 선보이며 올해는 현직 교사가 직접 개발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 과학이야 마술이야도 마련됐습니다. 또 과학캠프는 인공지능 기술로 과거를 구하다를 주제로 전국의 초등학교 4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이뤄집니다. 과학교실 참가 접수는 9일 오전 10시, 과학캠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후 과학계가 반발하자 올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 R&D 예산을 뜯어보니 지난해부터 폐지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예산은 복원하지 않고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늘렸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연속 보도하자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에 기초연구 분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미래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가 중요한데 이 예산이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삭감이 된 건가요? 네, 지난 정부에서 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크게 삭감하면서 특히 기초연구 분야는 이 고사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예.
이 수치를 그래프로 설명드리면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 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 5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만에 15% 이상이 줄어든 거죠. 이렇게 연구개발 예산이 갑작스럽게 대폭 삭감이 되니까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뒤늦게 올해 이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29조 7천억 원까지 늘렸다면서 예년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예. 근데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다행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다행인데 이 세부 사항을 뜯어보면 예산이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 풀뿌리 기초 연구는 1억 원 미만의 이제 소액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 여러 명의 과학자의 여러 다양한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의 핵심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풀뿌리 기초 연구 예산은 이 R&D 삭감의 여파로 지난해 영원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영원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 정부가 R&D 예산을 복원했다고 했는데 풀뿌리 연구 예산만 지금 유독 영원인 이유는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과기정통부는 이 풀뿌리 연구 대신 기초 연구 분야에서 이 중견 연구와 신진 우수 연구를 늘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보다는 단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예. 이 성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풀뿌리 연구는 1억 원 미만의 연구 과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나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니까 이 풀뿌리 연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풀뿌리 기초연구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사업이에요. 그 풀뿌리 기초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소액으로 나눠주는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요. 예. 이 풀뿌리 연구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2년 연속 지금 영원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특정 분야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요? 네, 바로 글로벌 연구 협력 분야인데요. 글로벌 연구 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예. 올해도 4천억이 늘어서 2조 2천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글로벌 연구 협력은 지난 정부에서 강조했던 연구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미국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약화시키면서 사실상 예산이 낭비될 위험성이 커졌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이 글로벌 연구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연구 자체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떤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왔었죠.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연속으로 좀 보도를 하니까 정부가 그 삭감했던 기초연구 예산을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근데 우선 정부는 그 폐지됐던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 과제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이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제 기초연구 생태계는 지금 고사 직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초연구계는 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아쉽게도 이번 2차 추경에도 이 관련 예산은 반영이 되지 못했죠. 정부는 또 이 기초연구진흥법을 전부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 기초연구의 안정적인 투자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늦긴 했습니다만 뭐 기초연구 예산을 복원하기로 한 거는 다행인 것 같은데 이 무너진 기초연구 생태계가 복원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근데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예산 확충 등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오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예. 이 과학기술계는 이 정부의 예산 복원을 환영하면서도 이 기초연구 생태계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예. 이 기초연구 과제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 또 선정한 과제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관행적으로 이 기초연구 과제를 평가하다 보니까 기초연구 성과가 좀 묻혀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이런 예상 복원을 넘어서 좀 기초연구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내 생물의학 논문 5편 중 1편은 챗GPT 등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튜빙겐대 연구팀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만 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13.5%에서 대형 언어 모델의 사용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대만 등 비영어권 국가의 논문 중 약 20%에서 사용 흔적이 확인돼 영국과 호주 등 영어권 국가의 5%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학술지의 질이 높을수록 생성형 AI 사용 비율이 낮았는데 부실 학술지 의혹을 받고 있는 스위스 출판사 MDPI의 센서스에 실린 한국 논문 중 34%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칸디다증의 치료 효능은 높이고 부작용은 낮춘 유전자 기반 나노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칸디다증은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장기 손상과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인 감염 질환입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한 치료제가 전신에 투여 가능하고 유전자 억제 기술과 나노 소재 기술을 융합해 기존 약물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했으며 칸디다균만 선택적으로 겨냥해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신 칸디다증 G 모델을 통해 치료 효과를 검증한 결과 장기 내 칸디다균 수 감소와 면역 반응 정상화, 생존율 증가 등의 유의미한 결과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텍 안지환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해 수소 생산 장치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스퍼터 증착 공정을 이용해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나노막을 삽입하고 부품 간 결합력을 강화해 이온과 전자의 전달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 생산 속도는 기존보다 4배 빨라졌고 전기 생산량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650도의 고온 상태에서도 100시간 이상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뛰어난 내구성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잭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무선 이어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3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에서 2만 원대까지 다양한 무선 이어폰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품질은 가격을 따라갈까요? 조사 결과 통화 품질이나 음향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피커에 둘러싸인 마네킹, 귀에 꽂혀 있는 건 무선 이어폰입니다. 소비자원이 귀 속에 들어가는 형태의 커널형 무선 이어폰의 10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가격은 제일 비싼 제품이 약 36만 원으로 최대 14.5배 차이가 났는데 20만 원을 기준으로 제품군을 나눠봤습니다. 검사 결과 고가 제품 5개 모두 음향과 외부 소음 제거는 우수했습니다. 통합 품질 항목까지 포함하면 삼성과 애플의 무선 이어폰만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삼성 버저4 등 2개 제품이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이 우수하면서 통합 품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저가 제품 중에도 LG전자, 브리츠, QCY 제품은 고가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음의 왜곡이 없었고 소음 제거 기능만 한 단계 낮았습니다. 14만 9천 원으로 중저가 중에서는 가격대가 높은 편인 LG전자 제품은 2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성능은 고가 제품 수준이었습니다. 소음 차단 기능을 끈 상태 연속 재생 시간은 소니 제품이 15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 제품이 4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특히 아이리버 TWA9은 최대 음량이 100dBA를 초과해 유럽연합의 안전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음량을 너무 크게 듣지 말 것을 권고하고 외부 소음 차단 기능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행 등 주변의 다른 소리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외부 소음이 과도하게 차단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ANC 기능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제품은 적응형 소음 차단, 공간 음향, 무선 충전 등 부가 기능이 중저가 제품보다 많고 다양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선 이어폰의 가격과 부가 기능에서 차이가 큰 만큼 소비자가 사용 목적에 따라 꼼꼼히 비교한 후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25%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8월부터라며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하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희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타깃이었습니다. SNS에 가장 먼저 두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We have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the president has signed. This one is to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al signature on that, and these will be mailed.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관계는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1일부터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만약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협상의 여지도 분명히 남겼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에 투자하거나 무역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해온다면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But essentially, that's the way it is right now. Yeah.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서한 공개 이후 태국과 남아공 등 총 14개 나라에 보내는 서한을 SNS에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25% 관세율이 최저로 최대 40%까지 통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관세 유예를 연장하면서 더 적극적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가 우리 산업 전반에 그림자를 들이는 가운데 여전히 부진한 반도체 사업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잠정 매출은 74조 원,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09%, 55.94%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도 1조 원 이상 낮았습니다. 2분기 들어 피해가 가시화한 미국발 관세나 글로벌 소비심리 위축, 환율 하락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한 점이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로 판매 제약과 재고 충당이 발생해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충당은 재고 자산의 가치 하락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손실로 처리하는 것인데 수천억 원 규모를 설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은 개선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제품이 고객별로 평가와 출하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비메모리 사업도 점진적으로 수요가 회복될 걸로 보인다면서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모두 3분기가 이제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반등은 당연할 것 같고 여기에 AMD 향으로 HBM3 12단 제품이 3분기부터는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의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조 9천억 원대 자사주 추가 매입 방침을 공시하고 지난해 밝힌 10조 규모 자사주 분할 매입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10월까지 장내 매수해 2조 8천억 원어치는 소각하고 나머지는 임직원 상여 용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서울이 118년 만에 7월 상순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객 사망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절대 폭염의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